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기초 1주차 1교시를 맡은 신우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 기초 영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트워크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네트워크는 시스템의 모음인데, 이러한 각각의 시스템은 바로 전송 매체로 서로 연결되어 구성되고, 이러한 구성이 결국 네트워크라는 걸로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네트워크에서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면 시스템, 인터페이스, 전송 매체, 프로토콜, 네트워크 및 인터넷, 표준화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스템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어떠한 규칙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동작하는 대상을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나 컴퓨터, 커피 자판기, 우리 IC로 얘기하면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및 운영 체제, 그리고 명령의 동작을 하는 프로세스 등이 있을 수 있겠죠. 즉 컴퓨터의 예를 든다면은 어떠한 명령이 들어오면 그 명령은 어떠한 규칙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동작을 해서 인풋과 아웃풋이 결정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결국은 이러한 동작에 의해서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 하나의 툴을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시스템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스템은 체계, 조직, 제도 등 요소의 집합 및 요소와 요소 간의 집합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이거는 아주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표현되는 용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어떤 과업이 수행이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공동 작업화된 오가니제이션 구성 요소의 집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의 시스템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조직화되고 규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기기나 방법, 절차,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인간도 포함하는 구성 요소의 집합이라고 우리는 시스템의 정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컴퓨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성으로 하나의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살펴보면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그와 관련되는 메모리, 직접 회로, 입력 장치와 그리고 크게는 출력 장치, 그 다음에 주변 장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가 하나로 결합된 하드웨어와 하드웨어 시스템 내부의 하나의 운영 체제, 오퍼레이트 시스템이 하나가 결합돼서 동작하는 것이 바로 컴퓨터 시스템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네트워크 기초 용어에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란 무엇이냐면은 시스템과 전송 매체 연결 지점에 대한 규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림도 있는데 그림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RS232C라든지 USB가 대표적인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RS232C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은 RS232C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 모뎀과 데이터 단말 장치를 접속하는 데이터 전달 방식은 직렬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시스템입니다. 그럼 컴퓨터와 연결되는 RS232C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시리얼 통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직렬 통신 인터페이스는 국제 표준, 미국의 전자공업협회인 EIA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표준에는 다양한 표준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원이나 신호의 전압의 크기, 그 다음에 여유도, 임피던스, 신호의 상태와 극성 관계 등 이러한 상세한 정보를 다루고 있고요. 이런 정보에 맞춰서 우리는 이 시스템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면 RS232C는 어떠한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쉽게 프린터와 연결하는 9핀, 그 다음에 25핀으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이렇게 표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9핀과 25핀은 각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RS232C는 최대 길이는 15m가 되고 데이터 속도는 20kbps가 됩니다. 그리고 RS423 사둘들은 보통 규모가 큰 산업용 시스템, 기계를 팩토리얼, 기계를 다룬다든지 이런 규모가 큰 시스템에 다루는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RS232C 9핀입니다. 이게 9핀이고, 자,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렇게 컴퓨터 잭과 RJ45 잭의 형태로 이루어진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EIA 국제표준에 의해서 각각의 핀, 9핀에 대해서 각각의 명령어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데이터의 전달 방식은 시리얼 트랜스미션이라고 직렬 전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보낼 때 샌더와 리시버 입장에서 병렬, 패러럴한 것을 이렇게 직렬로 한 비트씩 전송을 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송 매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송 매체는 크게 유선과 무선으로 나눌 수 있고요. 각각의 또 유선은 유선대로의 분류가 있고 무선은 무선대로의 분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송 매체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자, 즉 물리적인 전송 수단인데요. 시스템끼리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지컬한 물리적인 전송 수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정보 공유를 위해서 물리적인 전송로가 되겠고, 이것은 와이어리스,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무선 매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선 매체는 기본적으로 전자기파라고 얘기합니다. 즉 지구 대기에서 이러한 전자기파를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신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데는 크게 우리는 8가지로 분류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장파, 중파, 초단파, 극초단파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한 예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요즘 한참 이슈가 되는 5G의 주파수 대역은 3GHz 하나와 28GHz 대역에서 우리는 무선 통신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각각의 주파수 대역에 따른 주요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 요소가 잡혀 있고요. 초장파, 장파, 그 다음에 극초, 고주파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사용되는 용도가 다르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장파 같은 경우는 군용, 선박통신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AM 방송은 보통 중파라고 합니다. 주파수 대역은 300kHz에서 3MHz 대역에서 우리는 이 방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미래통신은 바로 30GHz하고
300GHz 대역에서 이러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선 매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선 매체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유선 통신은 기본적으로 근거리 통신망에서 사용하는 전송 매체가 되겠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트위스트, 꼬임선과 그 다음에 광 케이블, 그 다음에 동축 케이블이 있고, 거기서 또 다시 세부적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꼬임선이라는 트위스트 페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러한 전송 매체는 다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UTP는 기본적으로 전송 속도는 1Mbps, STP는 4에서 16Mbps, FTP는 기본적으로 UTP와 STP의 중간 사양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부수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동축 케이블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동축 케이블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얇은 동축 케이블 5오hm, 그 다음에 75오hm 브로드밴드 동축 케이블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각각의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중요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광 케이블이 있겠죠. 옵티컬 파이버가 되겠고, 전송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16MHz고 최대 거리도 굉장히 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km 이상이 되고요. 자,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자, 꼬임선, 트위스트 페어, 그 다음에 동축, 그 다음에 광 케이블, 이런 식으로 성능이 좋아진다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모든 IT 관련 시스템은 이런 트레드오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레드오프의 관계는 어떤 부분이 좋아지면 어떤 부분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개념인데요. 자, 갈수록 시스템의 성능이 좋아지면은 비용이 증가하고 설치 유지비가 어려워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양이 낮은 이런 꼬임선 같은 경우는 비용이 저렴하는 장점과 단점으로는 신뢰성, 이런 시스템이 사양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통신에서 얘기하는 사양, 큰 틀에서 사양은 보통 속도를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유선선로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이런 꼬임선, 동축 케이블은 정보 전송 수단이 전기가 되겠고, 광 케이블은 정보의 전송 수단이 이러한 빛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특징을 살펴보면은 기후 조건, 온도나 날씨 등의 이런 감쇄 현상, 어테뉴에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신호가 거리에 따라서 신호의 증폭이 떨어지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형에 따라 설치할 때 장애의 발생 요인이 있을 수 있으며, 가입자만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선이 끊어질 수 있고 근거리 통신에만 적합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선의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자, 다음은 무선선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고요. 종류로는 무선, 와이어리스 이런 주파수는 크게 마이크로파와 라디오파로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고요. 특징은 우리가 유선선로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지형과 관계없이 전송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에 따른 전파 방법이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특징으로 수신 범위가 넓어 많은 사람에게 데이터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선 주파수는 많은 제약을 받는데요. 주파수 대역에서 전파법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즉 전자파 영향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는 전파법 이런 거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선의 근거리 통신망에 비해서 무선은 광대역 통신에 적합하다. 광대역 통신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핸드폰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전화선으로 많이 쓰는 거는 보통 트위스트 페어고, 그 다음에 동축선, 그 다음에 광케이블, 그 다음에 무선 통신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장점을 살펴보면은 전화선을 쓰고 있는 트위스트 페어, 꼬임선은 보편적이고 실용적인 거죠. 그리고 동축 케이블은 장거리 설치가 용이하고 신호 전달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깔고 있는 광 케이블은 외부 잡음이 거의 없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무선 통신은 다음과 같이 장치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신뢰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신뢰도라는 표현은 오류의 여부, 오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성솔로의 장단점을 이렇게 비교할 때 우리 전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은, 전파는 보통 다음의 범위 내에서 속하고 있고요. 전파는 비교적 파장이 긴 부분과, 그리고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주기적인 세기로 변하면서 생기는 파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테나를 통해 우리는 멀리 있는 물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 전파는 1888년에 독일의 헤르츠라는 사람이 이러한 성질을 발견했는데요. 전파의 전달 속도는 보통 빛과 동일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초당 30만 킬로고 직진, 반사, 굴절, 회절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에 의해서 오류도 이러한 특성에 따라서 오류가 발생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전파는 파장이 길고 짧음에 따라서 장파, 중파, 단파, 초단파, 극초단파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꼬임선의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꼬임선은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자, 선을 이렇게 트위스트 꼬았는데요. 이 꼰 이유는, 자, 인접 쌍과의 전자기적 간섭 현상을 줄이기 위해 전선을 트위스트 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리선 가닥을 서로 균일하게 꼬아서 여러 다발로 묶어 보호용 피복선으로 입힌 케이블인데요. 우리가 다음 장에서 한번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꼬임선은 다른 말로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할 때 우리는 해야 되는 시스템 사항으로 허브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선을 연결한 이러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장치를 통해서 최대 100m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허브에 연결하는 잭 우리는 RJ45 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송에 대한 기본 형식은 10 베이스 T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꼬임선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다음과 같이 연선을 이렇게 꼬우고 피복을 한 것이 바로 기본적인 UTP 케이블이 되는 거예요. 언쉴드 트위스트 페어의 약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피복을 씌운 거, 각각의 꼬임선에 피복을 씌운 것을 ST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꼬임 없이 전체를 꼰 것이 FTP가 되겠고요. 이후에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UTP 케이블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자, 차폐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서로 꼬아져 있는 케이블입니다. 이전에 사진에서 보았듯이 코일, 이게 은박지로 감싸져 있지 않은 순수하게 차폐 처리된, 이게 이제 UTP 케이블의 특징이라고 보시면은 되겠고요. 두 전선 간의 전자기 유도를 줄이기 위하여 절연 구리선이 제품 전선과 피복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화용이나 근거리 통신망 케이블에 사용되고요. 사무실 배선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이어서 FTP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TP는 차폐 처리되어 있지 않고 알루미늄, 은박지 4가닥이 선을 감싸고 있는 케이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 UTP에 비해 절연 기능이 탁월해서 공장, 이런 배선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FTP와 아주 흡사한 구조의 STP는 차폐 처리된 선이 2개씩 꼬인 상태가 바로 STP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이제 UTP를 종류를 이렇게 얘기할 때요, UTP 카테고리와 통신 용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캣이란 것은 카테고리 1을 얘기하는 거고요. 캣 6는 카테고리 6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테고리는 5하고 6인데 바로 전송 속도는 100Mbps, 그 다음에 1기가 이더넷을 지원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가정에는 기본적으로 500MHz를 많이 쓰고 있죠. 그러면은 뭐 5나 6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UTP 케이블의 분류 다시 한번 살펴보면 쉴드가 없는 꼬임선이라는 거 확인하셨죠? 자, 각 명칭은 케이블 속에 이게 구리선이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감싸고 있는지에 따라서 쉴드 구조에 대해서 우리는 사용될 수 있고요. 명칭은 이렇게 캣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사진에서 살펴보았지만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리선에 이렇게 피복을 이렇게 싸서 사용했다. 심신, 속피부, 그 다음에 명주실로 다시 한번 쌌고요. 겉피부의 형태로 이루어진 UTP 케이블의 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 회사에서 나온 우리 캣5 이 케이블의 종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STP와 FTP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자, 외부의 전선 피복 안에 호일로 한번 감싸져 있는 구조 FTP고요. UTP 케이블과 달리 8가닥의 케이블 말고 어스선이라고 그라운드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접지선이라고 하는 선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가닥이 되겠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트위스트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개 그라운드 어스선이 하나 있고요. 특징은 뭐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피복이 쌓여 있는 거, 이것이 바로 FTP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자, 요렇게 각각에 쌓여져 있는 것은 바로 STP의 특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동축 케이블인데요. 동축, 코셜 케이블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요, 내부에 있는 단열 구리선과 외부 도체로 구성된 아주 심플한 구조입니다. 자, 보통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분야가요, 유선 TV 전송이나 근거리 통신망, 케이블 TV 등 고주파 신호의 광대역 전송과 장거리 전화, 이런 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동축 케이블은 많이 보셨지만 좀 심신이 굵죠? 이 굵기에 따라서 보내는 전류량이 많고 데이터가 많아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축 케이블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나, UTP나
꼬임선에 비해서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UTP가 가지고 있는 표피 효과 때문에 높은 주파수에서 도선의 시료 저항이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는 게 바로 동축 케이블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축 케이블을 이렇게 저항값, 신호가 극성을 가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것을 저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레지스턴트 값을 이렇게 값을 갖고 있습니다. 55 기저대의 동축 케이블 특성과 75 케이블 이런 거에 따라서 저항의 크기를 어느 정도 억제해주는, 따라서 꼬임선의 단점을 보완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꼬임선의 포피 효과 때문에 높은 주파수에서 이전에 얘기했던 이렇게 실용 저항이 올라가는 이렇게 문제점을 개선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축 케이블은 우리 이전에 살펴보았지만 이렇게 보통 데이터량이 많은, 이게 데이터량이 케이블, 영상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데이터량이 많은 장거리나 이러한 시스템에 사용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유선 케이블 매체는 크게 꼬임선과 동축 광 케이블인데 중간에 위치해서 광 케이블보다는 성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꼬임선보다는 성능이 우수한 중간 지점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축 케이블의 구성인데요. 구조는 간단합니다. 가운데 동심, 동축 구리선과 외부의 구리망 이렇게 있어서 요게 결합으로 인해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동축 케이블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트위스트 페어, 우리 꼬임선보다 잡음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나 이런 항공에 거의 동축 케이블을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폭넓은 주파수 범위를 허용하므로 더 멀리, 더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축 케이블 우리가 집에서 TV 연결할 때 많이 보셨죠? 이렇게 외부 구리선과 심신 구리선에 의해서 이렇게 절연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동축 케이블과 꼬임선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 베이스 5라고 하면은 맨 앞에 10은 속도를 얘기하는 거고 뒤에는 뭘까요? 전송 거리가 됩니다. 즉 10mbps로 신호 전송 방식은 베이스밴드 방식을 사용한다. 그리고 하단 뒷부분에 오는 전송 거리가 500m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 10 베이스 T는 전송 속도가 10메가고 신호 전송 방식은 베이스밴드 방식을 사용하며 뒤에 T는 전송 매체가 꼬임선을 사용한다. 예외적으로 T는 꼬임선을 사용한다. 거리가 아니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옵티컬 파이버 케이블이라는 광섬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매우 지름의 두께가 얇게 0.2mm 정도가 되고요. 특징은 유리 섬유 케이블 안에 여러 가닥으로 된 넣어서 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구성은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있습니다. 이렇게 광코어가 이렇게 전반사되기 위해서 유리나 플라스틱 구조의 광 크레딩, 그 다음에 표피를 감싸주는 재킷이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광 케이블의 장점은 뭘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점으로는 꼬임선이나 동축 케이블에 비해 대역폭도 넓고 굉장히 고속의 전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정 기업 하면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표적인 통신회사인 KT망은 지금 거의 다가 광 케이블을 쓰고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통신에서 얘기하는 오류의 영향, 감쇄 영향도 상대적으로 낮다. 상대적으로 이전 거보다.
그리고 외부 전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류 발생률도 매우 낮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케이블이 작고 가벼워서 굉장히 많은 선로를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 트레이드오프이 있는데요. 단점, 디스어드밴티지가 뭐냐면은 가격이 비쌉니다. 이전에 꼬임선이나 동축 케이블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설치할 때 탭이라는 분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탭 설치가 매우 어렵다는 것, 좀 숙련된 엔지니어가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하단에 있는 이렇게 정교한 이런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광 케이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광 케이블에는 신호를 전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성에는 전반사로 빛을 전달하는 원리가 필요하고요. 이러한 원리는 크게 굴절률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굴절률이 따라서 어떻게 빛이 투과되지 않고 전반사 되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광섬유 케이블 신호 전달은 이렇게 발광기와 수광기, 리시버와 트랜스미터를 구성해서 빛을 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반사에 통해서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데요. 굴절률이 이렇게 너무 낮으면은 빛이 투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의 각도로 맞추는 기술이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원리는 송신 측에서 레이저 다이오드는 발광기와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최초의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변환해서 우리가 매체인 강섬유 케이블에 의해서 수신 측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빛의 신호를 받은 수광기, 수신 측에서는 다시 이러한 에버런트 포트라는 다이오드 또는 핀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이러한 빛의 신호, 광 신호를 다시 복조하는 전기 신호로 변환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광섬유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단일 모드, 그 다음에 멀티 모드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단일 모드는 도파되는 빛의 모드가 하나인 상태를 우리는 단일 모드라고 하고요. 보내는 빛의 크기, 코어의 직경이 매우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코어의 직경이 9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머리카락이 몇 배 얇은 굵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장거리 전송에 유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송 매체 광 케이블 다중 모드는요. 자, 코어 안에 도파되는 빛의 모드가 여러 개인 광섬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코어의 직경이 단일 모드에 비해서는 크겠죠. 여러 빛을 전송하니까요. 코어의 직경이 62.5, 그 다음에 5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일 모드는 이렇게 광 케이블에서 이렇게 단일 모드 빛으로 전송이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원래는 이렇게 빛이 이렇게 반사이에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멀티 모드 시스템은 빛이 동시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색깔로 케이블을 색깔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 설치되어 있는 광 케이블이 있다면은 아마 대부분은 다 이렇게 싱글 모드 노란색으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주황색과 하늘색은 멀티 모드 케이블이다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트워크 용어 중에서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콜은 쉽게 얘기해서 통신 규약이 되겠습니다. 즉 전송 매체를 통해서 데이터를 교환할 때 우리는 규칙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낼 것인지. 자, 그럼 왜 프로토콜이 필요한지 살펴보면요. 자, 컴퓨터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때
여러 가지 통신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방법에 따른 약속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약속을 우리는 프로토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컴퓨터의 기종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기종이 다르면 통신하는 방법 또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맞추는 것이 바로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토콜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문제점이 있죠. 서로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방법이라든지 주고받는 자료 형식, 오류를 찾아내는 방식, 코드를 변환하는 방식, 데이터 속도가 서로 달라 서로가 제대로 된 데이터를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이종 간 시스템, 서로 다른 시스템일 경우는. 그런데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는 여러 가지 이러한 해결될 사항들을 하나로 통일하여 만들어주면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훨씬 수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토콜이라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트워크에 대한 프로토콜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아주 중요한 TCP/IP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표준 프로토콜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TCP/IP 프로토콜에서 TCP에 하는 역할은 데이터를 보낼 때 일정 단위로 나누어 순서대로 보내는 것을 정의하고 있고요. IP는 인터넷 프로토콜은 출발하는 도착 주소, 어드레스에 대한 약속을 해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인터넷 상에서요. 자,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의 네트워크는 뭘까요? 넓은 의미에서 네트워크는 이렇게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러한 장치들, 뭐 전화기, 교환기, 뭐 여러 가지 연결된 이런 시스템을 상호 접속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기통신기기, 장치, 전송로 등을 결합하는 것이 큰 의미에서 네트워크가 되겠다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는 많은 장치들이 들어갔죠. 회선, 다중화 장치, 송수신 기기 등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좁은 의미에서 네트워크는 뭘까요? 예, 좁은 의미에서 네트워크는 바로 컴퓨터 상호 간의 정보 교환에 필요한 정보 처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으로 국한되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우리는 LAN, MAN, WAN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신망은 근거리에 놓았으면 이게 근거리 통신망이 되는 좁은 의미의 네트워크가 되고, 이런 연결 구조가 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거는 넓은 의미의 네트워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는 이렇게 각각의 객체, 각각의 요소를 이렇게 전송 매체에 의해서 연결해 놓은 거, 이런 게 네트워크입니다. 자, 인터넷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인터넷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전 세계 네트워크가 상호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동작하는 통합 네트워크가 바로 인터넷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터넷의 등장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인터넷의 시초는 1969년에 미국 국방성에서 지원으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알파넷이라는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인터넷의 성장 배경에는 UCLA 대학을 중심으로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주립대학과 스탠퍼드 연구소, 유타 대학 사이에서 전화선을 통한 네트워크가 성장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는 우리는 패킷 교환망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킷 교환망에 대해서는 차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과거에 이런 인터넷이 성장하는 데는 구소련과 미국의 빅사이언스라는 냉전 체제에서 나온 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시스템이 뭐였죠? 바로 TCP/IP입니다. TCP/IP를 통해서, 이러한 프로토콜을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 히스토리를 좀 더 살펴보면은요. 자, 1983년 전송 제어 프로토콜과 인터넷 TCP/IP가 개발되면서 이것이 상업적으로 대중적으로 크게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어땠냐면요, 간단한 메신저, 즉 이메일 전송이 인터넷의 승인 조건이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러한 프로토콜이 생김으로써 대중매체,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4차 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이 발전하는데 크게 또 기여했던 게 뭐죠? W3라는 월드 와이드 앱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었습니다. 자, 과거에는 아까도 했지만 전자우편 파일 전송 이런 것이 되면은 우리는 인터넷에 접속으로 승인된 승인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월드 와이드 앱이라는 W3가 개발되면서 우리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제공주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 서비스는 다양한 네트워크 게임, 네트워크 금융 상거래, 가장 중요한 금융 상거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익스펜션 확장되고 있다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표준화가 되겠습니다. 자, 표준화는 뭘까요? 자, 서로 다른 시스템의 상호 연동에 동작하기 위한 어떠한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준화 목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정보처리 분야에서 살펴보면은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많은 기능 단위 호환성을 보장하고 이용자에 대해서 정보성, 이코노믹을 보증하게 되는 거죠. 호환성을 통해서. 자, 제품의 품질과 성능의 개선, 제품의 단순화, 공통성과 호환성을 확립하는 데 도모할 수 있고요. 이러한 기초적 사항에 관해서 우리가 서로 약속해서 설정하는 것이 다 표준화입니다. 여러분 프린터에서 보면은 A4 용지를 통해서 출력하는 이런 게 다 표준화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시스템의 구분은 크게 우리가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IT 기준으로 노드라는 거, 호스트라는 거, 클라이언트, 서버 이렇게 각각은 다 동일한 용어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세하게 차이를 둔다면은 노드는 좀 광범위한 표현. 보통 우리 연구원들이 얘기한다면 보통 통신에서 많이 씁니다. A라는 사용자, B라는 사용자가 있으면 보통 노드 A, 노드 B라는 표현을 쓰고요. 호스트라는 용어는 보통 컴퓨터 용어에서 많이 씁니다. 컴퓨터 용어에서 같이 쓰는 거죠. 클라이언트. 사실 용어에 따라서 이렇게 뒤바뀔 수 있습니다. 자, 호스트는 서버에게 정보를 제공받는 쪽이 호스트가 되겠고요. 이것도 동일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되겠고, 이러한 호스트나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받아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프로바이더가 바로 서버가 되겠습니다. 자, OSI 계층, 가장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거죠. 크게 7 레이어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응용 계층이 있고요.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물리 계층은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겁니다. 쉽게 해서 케이블이 되겠죠. 케이블.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논리적인 채널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오류 제어. 네트워크는 뭐예요? 전송 경로, 패스를 선택해 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전송 계층은 뭐죠? 자, 송수신 사이에서 연결 기능을 지원해 주는, 아주 흡사하지만 이거는 길을 만들어 놓는 거고, 이 길을 통해서 연결되게 만들어 주는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션은 각각의 상하이 계층 간의 논리적인 연결을 지원해 주는 거. 논리적이라는 표현은 사실 좀 설명드리기가 되게 복잡한데, 그러나 우리가 문서상으로 정해진 규칙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현 계층에서는 이렇게 압축이나 사이퍼링, 이런 암호화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응용 계층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사용할 수 있는 환경 구조, 이런 게 응용 계층에서 하는 역할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토콜과 인터페이스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프로토콜은 이전에도 봤지만 서로 다른 호스트에 위치한 동일 계층끼리 통일 규칙이 프로토콜이고요. 인터페이스는 뭘까요? 같은 호스트에 위치한 상하의 계층 사이에서의 규칙이 바로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같은 호스트에 위치한 상하, 어퍼 레어, 로우 레어 이런 서비스, 이러한 규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는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에 제공하는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또 뭐예요? 동일 계층끼리 통신 규약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각각에 일어나는 걸 뭐라고 했어요?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고, 이러한 상하의 구조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토콜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 구조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TCP/IP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겠죠. 우리가 크게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으로 나누어서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서비스의 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물리 계층인 이더넷, NIC 카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통해서 IP, TCP/IP 구조를 거쳐서 우리가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즉 호스트 1과 호스트 2는 이렇게 서로 상호 연결돼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주고받는 구조는 뭐라고 했죠? 기억나셨나요? 예. 자, 네트워크 연결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연결된 구조를 시스템을 인터 네트워킹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네트워크는 굉장히 범위가 넓죠. 각각의 객체를 모아놓은 전송 매치에서 모아놓은 것을 네트워크고, 각각의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연결하는 것을 인터 네트워킹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 네트워킹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리피터, 브릿지, 라우터가 필요하고요. 리피터는 바로 신호의 증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브릿지는 물리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을 지원하는 연결, 브릿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우터는 말 그대로 데이터가 송신 측에서 목적지로 전달이 잘 되도록 연결해주는 역할, 이게 바로 라우터의 역할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프로토콜의 예를 살펴보면은 프로토콜은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프로토콜은 쉽게 얘기해서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신자가 있으면은 수신자가 있으면 전원을 켜서 대기 상태에서 수신자가 전화가 걸어오면은 연결을 설정하고, 이런 벨이 울리고 통화 버튼을 누르면은 연결 상태와 연결 해제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통화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전반적인 인, 아웃이 수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프로토콜의 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